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합니다. 공부, 일, 외모까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정상으로 규정하죠. 그리고 성공은 오직 개인의 노력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합쳐질 때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공하면 그건 당연히 나 혼자 잘한 것이 되고, 아주 작은 실패조차도 전부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스스로를 탓하는 감정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자신을 탓한다는 건 그냥 마음의 버릇이나 생각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뇌에는 기본 모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저절로 켜지는 부분이에요. 디폴트 모드 회로는 원래는 나를 이해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오랜 자책과 우울이 계속되면 이 회로가 고장이 나서 나쁜 기억만 반복 재생시키죠. 그러면 그 나쁜 기억만 뇌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스스로를 상처 주는 생각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계속 나쁜 생각만 하는 감옥에 갇히면 결국 나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짐만 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입니다. 병 때문에 스스로가 쓸모없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서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결국 죽고 싶다는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시야가 확 좁아지는 상태가 되죠. 고통을 끝낼 방법이 죽음 하나뿐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힘든 순간을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나 치료 결과를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충동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가장 극심한 위기는 10분 정도만 지속되는 뇌가 잠시 고장난 것과 같은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한 뒤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그 순간을 넘기자마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며 깊이 후회합니다. 생각이 마비되었던 상태에서 깨어나면 고통을 끝낼 다른 방법이 많았다는 걸 다시 알게 되기 때문이죠. 삶을 끝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순간의 고통이 끝나길 바랐던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그 가장 힘든 10분을 버티게 도와주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왜 좋은 뜻으로 건네는 위로가 실패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같은 말들요. 상대방의 고통을 지켜보는 우리가 불안해서 하는 말에 가깝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을 겪는 당사자는 이 말을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잘못된 거야, 너는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꾸지점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수치심을 느끼고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행동 말이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화학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시토신은 뇌에서 공포와 불안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중심기관인 편도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진심으로 들어주는 행동, 그 자체가 뇌에 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울증을 겪을 때 샤워를 하거나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일상조차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버린 상태이기 때문이죠.
뇌가 가진 한정된 정신적 에너지가 쉴 새 없이 나쁜 생각을 떠올리는 부분인 디폴트 모드 회로와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는 부분인 편도체가 안에서 싸우는데 전부 다 에너지를 사용해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막연한 격려 대신 지금 당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 과제를 구체적으로 집어주고 함께 수행해 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잠은 좀 잤냐? 밥은 먹었니? 처럼 상대방이 고갈된 실행 기능을 잠시나마 우리에게 기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는 때로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관계의 대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일지라도 뇌는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생존 본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원초적인 본능이야말로 연결이라는 행위가 가진 치유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이 혼자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문화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용기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용기입니다. 저는 정신과 진료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한 걸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용기 중 하나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아픔을 똑바로 마주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용기를 존중해 주는 것에서부터 모든 치유는 시작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꿀 용기입니다.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붙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말이죠. 자살은 개인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손쓸 수 없는 상태까지 나빠져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침묵을 깨는 용기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는 진솔한 관심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안심의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치유자 역시 이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길을 찾는 동반자인 셈입니다. 스스로의 아픔을 용기 내어 인정하고 병을 병이라고 정확히 부르며 가장 묻기 힘든 질문을 서로에게 건네줄 수 있는 문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할매보영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